네,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북한이 지난 토요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데 이어서 이틀 만인 오늘 탄도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한 겁니다. 올해 들어 세 번째 도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 오늘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북한의 도발, 또 여기에 대한 한미의 대응 훈련, 또 거기에 이은 추가 도발, 이런 악순환의 패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역시나 오늘 도발은 어제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의식한 반발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예, 조선중앙통신이 그렇게 말했고요. 그 지난해 보면은 네. 이제 지난해 10월 이후부터는 북한이 도발에 자신감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연합 훈련을 하거나 미군의 전략자산이 한 번 더 배치가 되면 그동안 잠잠했었는데 네. 지난해 10월부터는 매번 맞대응을 합니다. 심지어는 통상적인 포병률로 대응을 하거든요. 네. 9.19 군사분야 합의까지 위반해 가면서. 그런데 이제 2월 8일까지 열병식 있을 때까지는 잠잠했어요. 1월 1일 날 쏜 방사포는 예정된 거예요. 도발이라기보다는 성능 검정 영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8일 날 ICBM을 발사한 건 네. 이제 한미의 동향에 대한 경고성 전략적 도발이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쏜 방사포는 이제 한미가 여기에 대응해서 서해에서 연합훈련을 공군훈련을 하니까 바로 이제 맞대응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조선중앙통신도 이 방사포가 한 문당 이제 발사관이 4개가 들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4개를 쏘면 비행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방사포가 전술핵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럼 전술핵은 한 발만 쏴도 비행장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4발을 쏴야만 된다는 얘기는 본인들은 이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얘기하지만 네. 국방부 입장대로 현재까지는 이 방사포는 태생적으로 네. 핵탄두 탑재가 어렵고요. 또 정밀도가 떨어져요. 그런데 고가 핵탄두를 굳이 방사포에 쏠 이유가 없거든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단거리에 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좀 과장도 섞여 있고 네. 어찌됐건 우려가 되는 건 이제 한미의 군사적 대응에 이제 매번 북한이 대응을 하는 모습을 그런 양상을 보일 겁니다. 향후에는. 어제 이제 한미연합훈련 같은 경우도 북한의 ICBM에 대한 맞대응이었거든요. 예. 자, 그럼 이후 좀 과정을 한번 그런 패턴으로 예측해 본다면 다음 도발은 어떤 형태가 될까요? 이제 지금 여러 번 얘기했죠. 네. 임호성 담화도 있고 김여정 담화도 있고 네. 조선중앙통신도 또 얘기를 했고 예. 이제 맞대응을 한다고 했어요. 매번. 북한 표현으로는 이 건건사사, 우리는 사사건건이거든요. 네.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일단 22일 날 DSG, TTX 확장학제 운용수단 연습이 워싱턴에서 있고 네. 이제 사상 최초로 한미 대표단이 미 핵잠수함 기지까지 갈 거거든요. 네네. 아마 그때 모종의 행위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건 22일에 확장 그렇죠. 억제 수단 예, 운용 예. 연습을 주목하고 그런데 계신 이제 거고. 지금 관건은 지금 프리덤 실드 이 대규모 야외 기동 훈련이 있는 3월 중순의 훈련이 사실상 이제 대규모 훈련의 재개에 이게 첫 그 신호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 이제 북한이 대응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지난해를 보면 예를 들면 단거리 미사일 발사, 네. 그다음에 속초합 해상에도 미사일 발사했죠. 그다음에 확인은 안 됐지만 울산 앞바다 전략순항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본인들 주장으로는 500여 대 항공기 출격까지 시켰고 이제 그런 걸 포함을 할 거고요. NLL이나 MDL 군사분계선이나 NLL 인근에서 원점을 알 수 없는 교묘한 무력 도발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렇죠. 지난해는 이제 직접적인 무력 도발이라기보다는 네. 간접적인 9.19 군사분야 합의를 위반을 했는데 네. 이제는 NLL이나 MDL이 여기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예. 민감한 지역에. 근데 우리 부분이 이제 압도적인 그 보복 응징 원칙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원점이 확인되는 그런 도발은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원점이 확인되지 않는 매우 교묘한 형태의 직접적 도발도 우리가 이제 그 경계를 해야죠. 교묘하다는 건 예측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신가요? 목함지리 도발 같은 경우는 사실 원점을 확인을 못했거든요. 그다음에 천안함 복침 사건도 원점을 확인하기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일은 충분히 우리가 막고 경계를 해야 되지만 북한도 이 생각이 없지 않는 한 네. 원점이 확인되는 고강도 도발을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참고로 지금 보면 북측에선 방사포탄으로 발표를 하고 있고 우리 군 당국은 아까 한현희 기자 보도에서도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발표를 하고 있고 뭐 언론에서 좀 섞어 쓰기도 하는데 좀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야포, 미사일, 방사포 다 포병이에요. 포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 포탄은 장액을 터뜨려서 물리력으로 날아가게 하는 거고 네. 방사포나 로켓이나 둘 다 로켓 엔진을 씁니다. 근데 이제 미사일은 정교한 유도 장치가 있는 거고 방사포는 유도 장치가 원래 없어요. 네. 그냥 로켓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북한이 이 방사포의 구경을 늘리고 다연장을 네.
그리고 앞부분에 요도 장치를 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미사일하고 구분이 점점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600mm 정도면 미사일하고의 개념이 거의 희미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네. 오토바이가 있고 자전거가 있으면 자전거가 다연장이고 네. 방사포고 오토바이가 이제 미사일이거든요. 네. 근데 오토바이에 이 자전거에 엔진을 달면 이게 오토바이인지 자전거인지 이제 애매해지거든요. 그러나 특성상 오토바이 성능을 못 내죠. 오토바이 흉내는 낼 수 있지만 네. 그게 이제 방사포인 겁니다. 다연장 로켓. 오토바이와 또 자전거의 비유가 가능하겠군요. 네, 이해를 해주시기 위해 비유를 하셨고, 자, 다시 한번 보면 북한이 지난 토요일 ICBM 화성 15형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이 김정은 위원장의 명령에 따른 긴급 훈련이었고 기습적이었다. 자, 기습적이었다라는 점을 강조한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지난해 9월 하순에서 10월 초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전술핵 운용 부대의 훈련을 7차례 현지 지도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쏘는 북한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시험 발사가 아니에요. 실전 배치되어 있는 미사일들의 성능을 검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열 사격, 검수 사격 이런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에도 본인들 편이 맞다면 새벽에 비상대기 지시를 했고 네. 오전 8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뭐 본인들 표현을 수표라고 사인했다는 얘기죠. 하달, 명령 하달. 명령을 하달을 했고 그다음에 9시간 22분이 지난 5시 22분에 발사를 한 상황이고, 이건 일종의 그러니까 북한 표현대로 훈련인 거고, 김 위원장이 지난번 당중앙 군사위원회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전쟁 준비를 해라. 네. 그다음에 인민군 훈련을 확대해라 그랬거든요. 요 두 개의 지시를 이행을 한 게 이번 ICBM 발사라고 보면 돼요. 네. 한 가지 여쭤보면 뭐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보면 기습 발사 훈련이라고 하기에는 글쎄 9시간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전문가, 위원님 포함해서 우리 측 전문가들이 기술 수준이 미흡하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북한이 발끈을 하고 있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기습 발사가 아니죠. 왜냐하면 북한 표현이 이런 거거든요. 오전에 충분히 안전 조치를 취했다. 그다음에 기상 여건을 고려했다. 네. 그다음에 남측의 정찰 자산이 내려앉는 걸 보고 썼다. 그럼 그게 기습 발사가 아니죠. 뭐 기상 여건이 허락돼야만 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쏜 데가 또 순환공항이거든요. 왜냐하면 저 테리 이동식 발사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갈 데가 별로 없어요. 무게가 거의 150톤, 200톤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동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순환공항 바로 밑부분에 그 실리에 미사일 조립동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화성 15형, 17형 다 거기서 조립하고 나와서 수백 미터 이동한 다음에 거기서 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 있는 거 다 알거든요. 네. 그럼 정말 기습 발사면 어디 산속으로 은밀히 이동하든지 동굴에서 쏴야 되는 거지. 매번 순환배영장 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북한 아주 궁색한 논리를 취하는 거고. 그러면 연료 주입 시간이 좀 길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기술 수준이 좀 낮다고도 볼 수 있는데 위원님 어떻게 두 개 다 합니다. 두 개 다. 왜냐하면 테리 저렇게 네. 무슨 우리 언론에서 가끔 뭐 세계 최대의 괴물 미사일 그러는데 그건 기술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네. 미국의 미니트맨은 훨씬 작지만 저 성능을 구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액체 로켓은 어느 경우든 연료 주입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뭐 엠프라에서 미리 이 캐니스터를 만들어 놨다 그러는데 뭐 그랬다 그래도 시간이 너무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측의 변명은 오히려 기술적인 어려움을 드러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고 나서 이틀 연속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이 거친 언사의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담화문 가지고는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이 나올 텐데 하나는 김여정 부부장의 어떤 최근의 존재감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담화문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담화문을 통해서 북한이 반박한 내용도 있고 또 그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반박할 내용도 있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화성 15형 발사에 대한 위원님을 포함한 군사 분야 전문가들의 평가에 대해서 억지 폄훼다라는 김여정 부부장의 발끈한 내용이 나왔거든요. 네, 다시 한번 재반박을 하신다면. 제가 보기엔 억지 변명이에요. 제가 보기엔 김 부부장이 네. 뭐 분노 조절 장애, 뭐 그 억지 아니면 조급함, 뭐 이런 게 있는 거 과대망상. 예를 들어서 기습 발사 아니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대위권 재진입 분명히 지난해 12월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내고 이랬거든요. 해보면 알고 두고 보면 알 거 그랬거든요. 해봤는데 고각 발사잖아요. 네. 두고 봤는데 고각 발사잖아요. 아직 못한 거거든요. 정상 발사를. 그다음에 탄두 재진입 보면 지금 2단계 김여정 말에 따르면 2단계 비행체와 탄두는 같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누가 써주고 그냥 읽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2단계 비행체 화성 15형은 2단이에요. 네.
그럼 2단 추진체는 탄두를 올린 다음에 바로 즉각 분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탄두랑 절대로 같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탄두를 올리고 뒤라운드 떨어지니까. 네. 그럼 김 부장 말을 좀 더 이해해서 탄두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후추진차라는 게 같이 붙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탄두를 밀어 올리려면 네. 이 후추진차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마지막에 분리가 되거든요. 그럼 이 두 개가 같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한다 하더라도 탄두는 고속으로 재진입하고 후추진차는 자유낙하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번에 일본 영상을 보면 두 개가 거의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자유낙하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거 갖고는 재진입을 전혀 입증할 수가 없을 뿐더러 네. 탄두를 보면 이번에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때는 수직으로 떨어지면 탄두에 열이 균열하게 발생을 합니다. 네. 근데 정상적인 재진입은 20에서 30도니까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요 밑에가 뜨거워지거든요. 여기는 안 뜨거워지고. 그럼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초고속으로 회전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입증이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전문가들이 제대로 말했는데 그 되지도 않는 논리를 가지고 옆에서 써준 거 읽은 거죠. 사실은 네. 자기들의 궁색함을 드러낸 게 김여정 부부장의 변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억지 폄훼에 대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문에 대해서 조한범 위원님께서는 억지 주장과 조급함의 어떤 표현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조급함에 관련한 얘기는 잠시 뒤에 또 한번 할 이야기가 있을 것 같고 기회가 또 한 가지가 지금 보면 우리가 연병식을 전후로 해서 화성 17형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발사한 건 화성 15형이거든요. 자, 화성 15형 사실 북한이 갖고 있는 ICBM 중에 성공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화성 15형으로 발사를 했다. 어떤 의미일까요? 화성 17형은 아직 개발 단계에 있고요. 네. 화성 15형은 2017년 11월 29일 날 이미 성공했다고 본인들이 얘기했거든요. 예. 그다음에 지금 그림이 준비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지난번에 샀던 이 화성 17형 네. 같은 경우는 보면 작년에 샀죠. 11월 18일 날 김제 네. 처음 나올 지난해 때 11월. 예. 예. 보면 화염 처리를 못 해요. 그래서 화염이 321호 차량 밑으로 들어갑니다. 화염 처리. 예. 예, 그래서 사진을 찍은 것도 321호가 아니라 322호의 사진을 찍거든요. 그러니까 차량이 손상됐다는 얘기죠. 근데 이번에 화성 15형을 보면 화염 처리가 됩니다. 차량 밑으로 화염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화성 15형은 비교적 성공률이 높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기술 개발보다는 네. 전략적인 도발에 더 가까운 거거든요. 이 일반적인 훈련 형태를 취해서. 그러니까 네네. 성공률이 높은 화성 15형을 썼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네. 이번에 화성 15형이 일반형이 있고 개량형이 있거든요. 개량형은 탄도가 훨씬 길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초기형이에요. 개량형이 아니라 예, 초기형이다. 초기형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난해 하반기에 북한이 도발을 할 때 여러 가지 너무 쏘니까 과거에 노동이나 구형 그 재고를 소진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속초 앞에서 떨어진 것도 구형 미사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구형 이미 이제 효용 가치가 떨어진 초기형을 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한 가지 측면을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재고 소진 측면도 추정해 볼 수 그렇죠. 있다. 만일에 성능 개발을 했다면 개량형을 또 쐈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한 달 보름여 정도 잠잠했던 북한이 군사 행동을 재개했습니다. 자, 위원님 시기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일단 16일에 국방백서가 발간됐는데 그 영향도 있을까요? 그것보다는요. 그동안은 열병식 준비에 주력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해 매번 맞대응을 했는데 네. 1월 초에 아미타이거 우리 여단 스트라이크 여단 훈련을 했거든요. 1월만 해도 확인된 게 한미연합훈련이 3번 정도 있었고요. 예. 2월 1일 날 서해, 2월 3일 날 2번 한미연합훈련 했거든요. 근데도 2월 8일 전이었거든요. 북한의 대응이 없었어요. 근데 열병식이 끝나니까 이제 전략적인 도발로 미국을 압박하는 화성 15형을 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한미가 대응을 하니까 이제 지난해 패턴으로 돌아간 거죠. 이제 건건사사 사사건 대응을 한다고 그러니까 네. 이제는 한미가 뭘 하든 북한이 이제 신용을 보일 거예요. 우려스럽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아직까지 9.19 군사합의 합의는 위반 안 했거든요. 9.19 군사합의 합의의 정신을 위반한 건 맞지만 네. 이 화성 15형이나 이번에 방사포는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거든요. 근데 윤 대통령께서 분명히 지난해 무인기 침투에 이후에 9.19 군사합의 효력된 게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9.19 군사합의는 북한에 유리하거든요. 깨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지금까지는 거의 2달이 무인기 침투 이에 2달이 지났지만 한미 훈련에 비해서도 대응이 없었고 별로. 그다음에 9.19 군사합의 위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향후 북한은 매번 이제 무력 시위나 도발하겠지만 과연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느냐 하면 언제 위반하느냐 이제 이게 관건이죠. 그래서 9.19 군사합의와 관련한 얘기 나올 때마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께서 오히려 북한이 노리고 있는 게 우리가 먼저 9.19 군사합의를 언급하는 것을 노리고 있을 것이다 했는데 이럴 때일수록 이 9.19 군사합의에 대한 우리 측의 관리는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되는 겁니까?
북한은요 명분을 안 따져요. 그 명분을 축적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그냥 자기를 깹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측이 먼저 그건 제가 보기에는 북한 태도로 볼 땐 그럴 생각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동안 자기들이 이제 무한정 9.1 군사합의 위반에도 한국은 깨지 않을 거다, 못 깰 거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측에서 강경한 입장을 나가니까 이제 생각이 좀 복잡해졌죠. 그러나 9.1 군사합의는 지금 사실상 사문화돼 가고 있지만 그래도 남북한 간의 충돌을 막아주는 마지막 완충 장치거든요. 길 가다가 불황자가 담배 든다고 해서 똑같이 불황자처럼 행동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물론 극단적인 경우에 효력 정지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최대한 안전장치로서는 이 효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열병식 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딸인 김주애와 함께 이제 존재감의 비교가 되면서 좀 거론됐었는데 이번에 잇따라 담화문을 내면서 아까 위원님께서는 조급함의 표시라고 또 하시기도 했는데 대남 대미 분야에서 존재감을 과시했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김여정 부부장은 위상의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의 정치 문화에서 김정은으로 내려왔을 때는 직계로 갑니다. 김정은 자제로 갑니다. 그러니까 김여정은 옆에서 처음에 오빠의 의전을 수행하던 사람이거든요. 지금 2인자라는 얘기는 실무형 2인자인 거지 네. 본인이 실권을 가질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김주애의 존재와 상관없이. 상관없이요. 그러니까 김주애가 나왔을 때 김여정 부부장이 뒤로 물러서는 건 지금 리설조도 안 나오거든요. 네. 김주애가 나오면 리설조도 옆으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김주애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굳이 김여정까지 주석단이나 섞일 이유가 없기 때문에 비켜선 거지. 김여정은 본인도 이번에 말했거든요. 끝으로 위임에 따라 경고한다 그랬거든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없으면 김여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치적 실권이나 세력이나 전혀 뭐 리설주, 김여정, 뭐 암투설 그건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화면에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의 등장이 부쩍 잦아지면서 또 일부에선 딸 김주애와 또 여동생 김여정을 앞세운 이른바 투트랙 전략이라고 분석하는 측면도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는 의전형, 실무형 수행자 역할이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남 대미 관계를 관할하는 컨트롤 타워로 이동을 한 거죠. 그 역할에는 아무리 위상의 변함이 없고요. 네. 정치적 위상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김주애가 나서면 리설주도 그렇고 김여정도 그렇고 오히려 뒤로 빠지는 모습. 그러니까 김주애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지 뭐 위상의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갈등이 있거나 그건 북한 정치 문화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쉽게 말해 백두혈통이라고 하면 이제 김주애 같은 경우는 4대인데 직계로 내려간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이제 김정은이 백두산 가면 옛날에는 김주애를 내세우기 전에는 김여정, 리설주, 김정은이 100마를 같이 타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그런 모습은 안 나올 거예요. 이제 김주애가 나오면 김정은과 김주애가 중앙에 서고 엄마인 리설주까지 옆으로 빠지는 모습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군요. 이번에 체육경기 관람할 때도 리설주는 안 나왔거든요. 김여정은 맨 뒷구석에 있고. 그러니까 김여정, 리설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김주애를 띄우기 위한 마케팅으로 봐야 되는 거지. 이게 무슨 김여정과의 관계, 리설주와의 관계, 그건 북한 문화에서는 정치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아까 김정은 위원장이 가계도만 놓고 봤을 때는 수평은 별 의미가 없고 특별히 없습니다. 아래 수직으로 네. 좀 봐야겠다는 게 곁가지가 됩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온 위원님의 다음부터 북한 편으로 다 곁가지가 됩니다. 다 격가지가 됐다. 그럼 쉽게 말해 김여정도 격가지입니다. 격가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독자 제재 부분, 추가 제재에 대한 질문인데 자, 외교부가 북한에 대해서 개인 4명, 기관 5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여쭤볼게요.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물론 이제 우리의 의지를 아주 즉각적으로 했다는 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러나 지금은 네. 제재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최대의 제재가 가해지고 있고 이미 우리가 제재한 그런 대상들도 대부분 이미 중복 제재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징적 차원이지 실효적 차원은 어렵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재 만능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제재는 유효하지만 제재가 답은 아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지만 북한이 핵능력 고도화를 멈추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재도 좀 더 창의적이어야 되는 거고 북한이 아파하는 제재가 돼야 되는 거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미가 고민이죠. 안보리에서 중국, 러시아는 도와주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를 상징적 의지를 표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게 북한에게 실적으로 아프다 이렇게는 보기가 어려워요. 네. 자, 끝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사사건건, 그쪽에선 건건사사로 이렇게 대응할 거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작년 순이라고 하면 사실 상시적 도발까지 좀 예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자, 더불어서 지금 보면
ICBM 또 방사포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도발하는 측면도 하나 있는데 이렇게 좀 이를테면 미국을 겨냥해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도발을 할 건지도 포함해서 질문드린다면 북한의 추가 도발의 형태를 좀 한번 큰 틀에서 예측해 본다면요. 지난해 했죠. 지난해 그러니까 가장 단거리가 많았고 네. 그다음에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별로 눈에는 안 띄지만 영변에서의 재처리, 그다음에 농축, 고농축 우라늄 확보, 네. 그다음에 대규모 항공기의 출격, 포병 사격 이런 것들이 이제 작년에 대응이었거든요. 네. 핵실험 카드는 쥐고 있으면서요. 그 핵실험을 당장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전략적 타이밍을 조절할 거고. 이제 남은 건 NLL 서해 분쟁 지역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MDL 육상에서의 북한의 무력 도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도 그 압도적인 대응, 응징, 가중 보복 원칙이 있기 때문에 원점이 확인되는 무모한 도발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NLL이나 똑같은 패턴보다는 네. 북한의 도발은 항상 굉장히 새롭게 도발하거든요. 그러니까 NLL과 MDL에서도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죠. 네, NLL과 MDL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아까 말씀하신 지점들 2월 22일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 그리고 3월 중순에 자유의 방패 일정과 맞물려서 또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조한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